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2. 일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3. 중국 경제가 마비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결정과 TSMC의 조치로 인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SMC는 중국 비런 테크놀로지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대신 삼성은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같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외주 업체에 위탁하면서 해외 신규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반도체 규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삼성은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삼성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6일 중국의 비런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TSMC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힌 비런 테크놀로지는 지난달부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규제 강화에 따라 구매할 수 없게 된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GPU를 생산하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체인데요. 비런의 GPU 위탁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반도체 업계는 얄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BR100 등 비런의 제품들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중국 내에서는 기존의 TSMC와 같이 7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7나노 미만 선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 당분간은 비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 건 미국의 규제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을 전후해 중국 함대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미국 현지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내년이나 올해에 앞당겨져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도 A100 등 AI 반도체가 유사시 경기 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크죠. 당사자인 TSMC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 충돌 등에 대비해 일본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추가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니와 합작해 쿠마모토현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공장을 내년 9월에 완공하고 2024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건 물론 일본 시장 투자 규모도 8천억 엔에서 1조 엔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자국 반도체 업계를 부흥하려고 하는 일본의 이해와도 일치하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파운드리 자체가 없기에 이를 메울 TSMC가 쿠마모토에 세우는 공장에 4천억 엔이나 지원하며 환영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반도체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에 있어 큰 기회나 다름없는데요. 떠오르던 경쟁자였던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제품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최대 경쟁 상대 중 하나인 TSMC도 미중 대결과 양안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인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거세짐에 따라 TSMC 등 대만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 등 생산 라인을 일본에 이전하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추려는 건데요. 이러한 TSMC의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당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반도체 같은 정밀 공업 제품은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일본 모두 지진 위험이 큰 곳들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없더라도 환경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아시아권 전문 투자사인 트리오리엔트의 단 리스테트 부사장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어도 반도체는 지진과 전력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TSMC가 문을 닫으면 애플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며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공포했는데요. 그러나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68조에 달하는 보조금이 관련 업체들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너무 모자라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만 반도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43조에 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두 회사에만 지원해도 보조금이 거멀나게 됩니다. 전전 TSMC 부사장인 엘리자베스 선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대표도 520억 달러는 TSMC가 1년의 시설 투자에 지출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지적했지요. 보조금 문제 외에 미국의 비싼 인건비도 반도체 지원법 실효성을 유심케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도 생산 공장을 미국 외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 더 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결국 좋든 싫든 자국 반도체 수요 중 일정 부분 이상은 해외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가 다를 아닌 삼성. 삼성은 TSMC의 가장 큰 약점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으면서 그들의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AP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 외에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6월에는 TSMC보다도 일찍 3나노 공정 양산 일정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AP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 업계 최첨단을 달리는 업체들의 제품들을 위탁 생산해 본 경험이 있기에 파운드리로서의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는 20일 열린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2024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머추어 성숙 스페셜티 특화 공정을 10개 이상 늘리고 해당 공정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3배 늘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새 파운드리 라인 개발이 걸리는 시간 동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파운드리 업체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수요가 있음에도 칩이 없어서 납품 못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AP칩 같은 최첨단 제품은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직접 생산하되 DDI나 이미지 센서 등 전동 공정에서도 생산 가능한 제품은 대만의 UMC 등 타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칩이나 비스 등 다른 업체들도 외주 업체로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러는 사이 새 파운드리 라인은 현재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려 하는 유럽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기차 등 최첨단 친환경차 사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이 몰려있는 유럽에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 1,1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최근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2025년까지 1위를 기록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은 분명하죠. 삼성전자가 이처럼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외부 수요 대응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자사의 다른 최신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캄테크는 조용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 체계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 스마트싱스와 연계된 음성 지원 플랫폼 빅스비의 기능을 강화한 빅스비 홈 스튜디오의 개발물을 선보였고 스마트홈 보안에 최적화된 보안 패러다임인 삼성 덕스 매트릭스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제품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와 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삼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관련 제품들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서라도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컴퓨터 그래픽 카드나
이와 연계된 콘솔 게임기 등 관련 제품들이 값이 올라갔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군 생산 계획만 봐도 왜 반도체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LCD TV를 3,900만여 대, 올레드 TV는 최대 150만 대까지 출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중 올레드 TV에는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올레드가 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WOLED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란 걸 생각하면 실제 생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생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는 물론 삼성전자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지요.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 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올레드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올레드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올레드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올레드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를 올레드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올레드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올레드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올레드 제조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올레드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초단위 지원 등과 중국은행의 특별 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반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의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때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이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의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 제비오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비오의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이페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칠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국 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만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페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랩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이페프는 위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랩과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이페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이페프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페프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페프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페프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 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팝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알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이페프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이페프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으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1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